혹시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있어요? 월드컵에 쓰이는 축구공, 공인구를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만들고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리오넬 메시 등등 수많은 축구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죠. 자, 그리고 혹시 우리는 어떤 집안이다, 우리 가문에는 흐르는 피가 있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이 브랜드 창업 가문은요, 과거 소개해드린 구찌 가문 못지않게 가족들 간의 다툼과 경쟁으로도 유명한데, 구찌와 다른 점이 싸우면서 같이 망한 게 아니라 각자 다 성공했다는 거죠. 소위 운동화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을 여러 개 만들고, 또 월드컵과 올림픽, 스포츠 업계를 아예 바꿔놓은,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큰 영향을 끼친 브랜드죠. 힙합 뮤지션들과 트랙수트, 그리고 운동화,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까지. 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준비해봤어요. 축구하면 떠오르는 여러 종목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패션에도 큰 영향을 끼쳐온 이번 주제는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디다스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구공 이미지 있잖아요. 5대양 6대주를 상징한다는 검은색 오각형과 흰색 육각형의 조합. 이 아디다스가 만든 피파의 공인구 텔스타가 처음 쓰인 때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이죠. 당시에도 아디다스 집안 사람들, 아디다스와 푸마 간에 싸움이 치열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당시 월드컵 중계를 할 때 흑백 TV 시절이니까요, 공이 왜 단색이면 화면에서 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왜 방송통신용 인공위성 텔스타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죠. 왜 그 전에도 아디다스가 축구공을 만들긴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 그게 배구공 느낌도 좀 나고 단색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축구, 또 각종 스포츠와 아디다스가 얽히게 된 건 창업자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1920년쯤 독일 헤르초게나우라는 지역에서 아디다스의 창업자 아돌프 다슬러, 줄여서 아디다슬러가 신발을 수선하고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역이 원래 신발 만드는 걸로 유명한 동네였대요. 1922년에 그 마을 인구가 3,5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12명, 그러니까 동네 주민의 3.2% 정도가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이었을 정도니까. 아무튼 아디다슬러의 아버지 역시 제화공이었는데 아들한테는 제과제빵하라고 했었대요. 왜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니?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약간 업황도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건 좀 하지 마라, 딴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워낙 아디다슬러가 이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신발 만드는 걸 더 하고 싶어 했대요. 운동화, 특히 육상과 축구를 위한 운동화. 그러다가 형 루돌프 다슬러, 줄여서 루디 다슬러가 이 사업에 합류를 합니다. 동생은 MBTI로 따지면 I였나 봐요. 좀 내향적이고 신발 만드는 것만 좋아하고, 형은 또 반면에 완전히 E였나 봐. 영업하고 사람들 상대하는 거 좋아했고, 서로 이게 보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924년에 만든 회사 이름이 Gebrüder Dassler, Sportschuhfabrik. 한국말로 옮기면 다슬러 형제의 운동화 공장이었어요. 다슬러 형제의 운동화가 처음부터 아주 잘 팔렸대요. 일단 다른 신발들보다 더 가벼웠고요. 무엇보다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던 거야. 다른 메이커들이 여러 종목의 스파이크를 다들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 다슬러네는 선수들이 경기하고 훈련하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령 단거리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만 단조 방식이라고 하죠. 더 강하게 만든 스파이크를 받고요. 뒤꿈치 부분은 아주 작게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운동화 형태와 스파이크를 다 다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도 뭔가 달랐어요. 당시에 왜 전기가 쉽게 끊기니까 정전이 돼도 신발을 계속 만들 수 있게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구멍 같은 거 뚫는 밀링 머신을 만들고, 일종의.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양반들은 스타가 최고의 형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타들한테 자기네 신발을 신기려고 애를 썼는데, 1928년 올림픽부터는 다슬러네 운동화를 신은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선수들 사이에서 이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점점 명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왜 사람들의 인종, 국적, 성별에 의한 구분, 편견 같은 걸 뛰어넘고 사람들의 인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스타라는 존재잖아요. 아디다스 창업자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손기정홍의 마라톤 금메달로 기억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히틀러가 무슨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해가지고 스포츠에 힘을 줄 때고요. 다슬러 형제 운동화가 좋으니까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 선수단 대부분이 이 형제가 만든 걸 신었고, 또 독일이 대회에서 종합 1등을 해가지고 홍보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대회에서 최고 스타는 육상 4관왕이었던 미국의 제시 오웬스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할 때고, 미국에서도
때도 그랬고 또 히틀러까지 막 난리를 칠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남들이 뭐라든 아디다슬러는 직접 제시 오웬스를 막 찾아가가지고 운동화 여러 켤레를 막 보여주고 신어달라면서 후원을 했다고 하죠. 남들이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최고 스타니까. 그리고 제시 오웬스는 100m 달리기,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까지 4관왕을 달성하고요.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일단 이 두 형제가 나치당에 가입했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발 공장이 유명무실해지고 거기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게다가 독일이 패전하면서 이들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공장이 폐쇄될 뻔하고 그나마 제시 오웬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미군 장교들이 저기서 신발 사야겠다 하면서 선처가 좀 있어가지고 겨우 신발을 다시 만들 수는 있었는데 복구할 수가 없는 것도 있었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다슬러 형제의 사이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진 거예요. 이 원인을 두고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나치당을 지지하는 강도가 형제 사이에 좀 달랐다. 한 사람은 전쟁에 좀 적극적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쟁 중에도 막 신발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틈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서로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고 심지어 뭐 아내가 형제랑 바람이 나서 그랬다 등등. 자, 아무튼 그렇게 1948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고요. 각각 회사를 만듭니다. 동생은 자기 이름과 성의 앞글자를 따서 아디다슬러잖아. 아디다스. 원래는 아다스라고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있었대.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디다스가 아다스가 될 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절에 브랜드를 돋보이게 또 형태도 잘 유지하게 하려고 지금의 그 삼선 로고를 붙였다고 하고요. 신발에다가. 비슷한 시기에 형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루디 다슬러를 줄여서 루다라고 하려다가요. 이 루다를 푸마로 바꿨대. 그러니까 푸마가 루다가 될 뻔했다는 거지. 이름 만드는 방식도 형제간에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또 막상 회사를 만드는데 둘 다 마을에서 이사도 안 가고 같은 마을에다가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 형제들뿐만 아니라요. 이 두 회사 직원들까지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상종도 잘 안 했대. 푸마 직원네 가족 회사에 가면 아디다스 사람이 가면 이제 우리 너한테 안 팔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대.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된 아디다스한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순간은 역시 축구 월드컵이었어요. 1954년 스위스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요. 전쟁을 일으켜서 월드컵 출전이 금지됐던 독일이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 첫 월드컵이었죠. 이때 서독이 결승전에서 당시에 강호 헝가리랑 맞붙거든요. 경기 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라운드가 막 진흙탕이었대. 근데 왜 아까도 아디다슬러가 운동선수들을 막 유심히 지켜보면서 맞춤형 신발을 만들어줬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때도 아디다스가 경기 전에 서독팀에다가 권고를 했대. 축구화가 반드시 진흙범벅이 될 테니까 왜 축구화 뽕이라고 하잖아요. 스터드. 이 스터드를 더 긴 걸로 교체하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서독 대표팀이 신는 이 아디다스 축구화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신는 영국산 축구화와는 달리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었거든요. 또 영국산 축구화는 부츠형이었는데 아디다스 축구화는 부츠형이 아니라 발목도 낮았어.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이게 비에 젖으면 면적이 넓은 부분이 더 비에 많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에 젖은 헝가리팀 축구화보다 걷는 면적이 적고 또 일단 가볍고 그래서 흙이 엉겨붙는 막 상황에서도 이 스터드가 기니까 그게 또 제 기능을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 베른의 기적이라고 유명하죠. 0대2로 지고 있던 서독이 연장 끝에 3대2로 헝가리를 꺾고 월드컵 우승을 합니다. 자, 입소문이 막 선수들 사이에서 계속 나고 수많은 언론까지 칭찬을 하면서 아디다스의 인기는 완전히 하늘로 치솟죠. 자, 그리고 왜 유명한 삼선 슬리퍼 있잖아요. 1963년에 출시된 아디다스의 아딜렛이 원조인데 자, 이거 역시요. 왜 축구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나 경기 끝나고 샤워할 때 젖어도 되는 신발이 막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디다스에 부탁을 했더니 그걸 만들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아디다스가 선수들의 훈련 모습, 뭐 평소의 뭐 니즈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다가 히트작을 만들어낸 거죠. 이 밖에도 뭐 신발로 유명했던 아디다스가요. 1967년에 의류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이때도 처음 만든 게 선수들이 왜 경기 전에 워밍업 할 때 입는 트랙수트인데 이거 이름 지을 때도요. 왜 독일어로 황제라는 뜻의 카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레전드 베켄바워의 이름을 따왔고요. 1970년에 왜 첫 부분에 말씀드린 테이스타 등등 아디다스의 성공과 축구와의 인연은 쭉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1972년에 미넨 올림픽 때는요. 새로운 로고 트레포이를 선보이고요. 왜 있잖아요. 이렇게. 럭비공 3개 붙어있는 것 같은 거. 또 최고 스타들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면서 그 시절에는 뭐 최고의 선수는 아디다스다. 뭐 이런 말이 암묵적으로 존재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당시의 경쟁자들 중에서도 아디다스가 가는 길을 아주 번번이 방해하는 상대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자, 바로 아디다스 창업자의 형 루디 다슬러가 만든 푸마였어요.
자, 이미 60년대부터 푸마가 올림픽 때도요, 아디다스 신는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선수들을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네 신발을 신으라고 후원한 적도 있었지만요, 두 형제 간의 경쟁이 운동화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불거진 건 왜 앞서 말씀드린 아디다스가 텔스타를 선보였던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였어요. 자, 왜 생각해보면 공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직접 이렇게 비춰주는 게 몇 컷 안 나오거든요. 그나마 제일 오래 보이는 순간이 언제일까? 이 축구공이 딱 정지된 상태로 오래 보이는 순간. 생각해보면 경기 시작할 때 축구공이 쫙 놓여져 있고 거기에 클로스업이 딱 되고 휘슬이 딱 울리면서 아디다스 공인구가 이 순간에 주목을 받는 건데, 푸마가 바로 이 순간을 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에 푸마가 축구 황제 펠레를 후원했대요. 브라질과 페루가 8강전에서 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펠레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심판한테 잠깐 멈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최고 스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주시를 하고 있지. 게다가 게임 시작 직전이지. 그래서 뭐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은 펠레가 한 20초 동안 유유히 신발끈을 막 묶습니다. 발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어땠겠어? 당연히 펠레가 신는 푸마 축구화가 계속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공인구가 주목을 받아야 할 시점을 완전히 푸마가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막 미치는 일이었겠지. 게다가 브라질이 우승까지 해가지고 펠레 신발이 계속 나왔어. 참고로 펠레는 당시에 푸마로부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1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다슬러 집안 형제의 경쟁으로요, 업계 전체에 운동화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자, 원래 그 전까지는 우리 팀만 후원하자, 개별 선수들한테까지 접근해서 판을 너무 키우지는 말자, 뭐 이런 신사협정이 있었는데 이런 협정이 다 무너졌고요. 모든 업체가 스타 마케팅에다가 막 힘을 쏟는 거지. 원석을 발굴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요, 아디다스의 위력을 능가할 존재는 사실 없었어요. 뭐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10점 만점이라는 불가능을 이룬 체조 레전드 나디아 코마네치, 그리고 히말라야 8000m 고봉 14개를 모두 무산소 단독 등정한 레전드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 등등, 아디다스는 최고의 스타가 이룩하는 최고의 순간에 번번이 등장했으니까요. 이 밖에도 테니스와의 전설, 지금도 많이 신죠, 스탠 스미스, 그리고 최초로 가죽 소재를 도입한 농구와 슈퍼스타 등등, 아디다스의 운동화는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정상의 자리를 장식했죠. 자, 그리고 1978년 이 창업자 아디 다슬러가 세상을 떠나고요, 아들 호르스트 다슬러라는 사람이 아디다스의 키를 이어받는데, 자,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이 운동화 전쟁의 판을 더 키워놨어요. 사실 창업자 형제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아들이 그 전에도 아버지랑 또 다퉜거든. 근데 또 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다투면서 스포츠 업계를 바꿔놓았거든요. 가령 아빠가 살아계실 때 눈치 보느라고 아디다스 사업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아들이 별도로 수영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이뤘던 아레나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푸마, 아레나, 이게 이 집안 사람들한테서 다 나온 거지. 아무튼 이 창업자 2세 이 인물이 IOC와 또 피파를 부어 삶아가지고 기업들이 올림픽과 월드컵에다가 거액을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도 스폰서들 되게 거액을 주고 막 스폰서를 하잖아요. 자, 우리 짜잘한 거 받지 말고 이게 막강한 기업들, 막강한 스폰서들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냥 큰 덩어리만 받읍시다, 이렇게 된 거지. 뭐 IOC, 피파, 여러분 돈 벌고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경쟁자들이 못 따라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게임할 때 판돈을 계속 걸어야 되면, 돈이 부족하면 게임을 나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혈을 각오하고 치킨 게임을 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돈 잃어도 돼. 근데 난 돈 잃어도 되는데 니네만 다 죽으면 돼, 경쟁자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판이 커진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서요, 아디다스가 스타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당시에도 막 소련, 뭐 동구권 같은 미 개척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미 개척지에다가 아디다스를 퍼뜨리고, 나중에도 보면 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같은 사람 계속 아디다스만 입고 나오잖아. 영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 운동화 전쟁을 일으켰다면 아들은 완전히 이 전쟁판을 훨씬 더 키워버린 거죠. 근데 사실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없는 법이죠. 뭐 인생도 사업도 예상대로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실제로 호르스트 다슬러의 전략이 통하기는 했는데, 근데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에서 엄청난, 우리말로 하면 호랑이 새끼가 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국제대회에서는 아디다스가 막 주름을 잡고 있었는데 미국 업체가 미국 내 스포츠에서 대박을 낸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아디다스를 좋아했다는 마이클 조던한테 거액을 투자한 게 대박이 나면서, 그래도 당시까지만 해도 아디다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한 외신 인터뷰에서 아디다스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리는 미국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덜한 게 강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 과거를 복귀해보면 미국 스타한테 의존을 했어야 됐던 거지. 그리고 왜 보통 왜 학생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실력이 엇비슷해도 사회에 나가서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지잖아요. 뭐 연봉도 그렇고 뭐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왜 국내 무대에서만 뛰느냐 세계 무대에서 뛰느냐에 따라서 평가, 뭐 수입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잘한다면.
어떤 무대에서 뛰느냐 자체가 많은 걸 바꾼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최고잖아요. 또 미국 시장이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도 제일 크고, 나이키가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아디다스를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왜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국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도 아디다스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왜 아디다스가 아까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게 뭐죠? 월드컵과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구촌 최고의 축제라고는 하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근데 미국 프로스포츠는 어때요? 1년 내내 종목을 바꿔보면서 계속 하잖아요. 계속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스타도 계속 등장하고. 게다가 나이키도 처음에는 엘리트 스포츠를 노리고 시작했지만요. 왜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 운동화를 패션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주목해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갔잖아요. 방향을 약간 튼 거죠. 근데 아디다스는 계속 일관되게 운동선수들한테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죠. 한결같은 건 좋은데 세상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뭐 그랬겠지. 나이키 쟤들 뭐하냐. 그리고 리복은 무슨 뭐 에어로빅 그래? 저게 뭐냐 뭐 이랬던 거지. 근데 사실 시장 자체는 보통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패션 시장 규모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만 노리는 시장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디다스가 선두 자리를 빼앗긴 채 80년대가 흘러가고요. 급기야 승부사 호르스트 다슬러가 세상을 떠나면서 창업 가문의 시대가 저물고 프랑스인으로 주인이 바뀐 아디다스에는 어두운 미래만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운동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키만 밀린 게 아니라 뭐 리복도 그렇고 어느새 휠라한테도 밀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디다스의 주인이 바뀌는데요. 역시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가 바뀌고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인물이 스스로도요, 나는 승부사고 반전을 이끌어내는 도전을 좋아한다,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 전에도 위기에 놓인 회사들을 막 맡아가지고 차례차례 반전을 이끌어냈던 경영자였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CEO가 아디다스를 끌고 가면서 뭘 했느냐, 나이키의 본고장 미국 시장에서 역습을 노립니다. 일단 미국이 종주국인 미국의 종목 야구, 그것도 최고 구단이라는 뉴욕 양키스와 거액의 스폰서십을 체결하면서 허를 찌르고요. 또 미식축구 NFL과도 접촉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왜 대학팀에 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스포츠에서 미국 대학팀 후원을 늘리고, 또 동계 스포츠용품 업체도 인수했죠. 또 일본 업체와도 손을 잡았고요. 그 약점이었던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나이키에 허를 찌른 거죠. 마케팅 비용을 2배 넘게 늘리면서요, 약점이었던 미국, 그러니까 선두의 본진을 털고, 또 뭐 스노우보드, 인라인 스케이팅 같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스포츠를 공략해서 미래까지 우리가 한번 공략해보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아디다스의 역습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역습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기존의 강점을 가졌던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었고요. 뭐 힙합 씬의 지지 등으로 잘하고 있던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는 선두로 치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때 자신들을 위협했던 리복을 인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역습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축구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축구에서도 나이키의 추격이 맹렬하긴 했지만요, 축구 시장에서 아디다스가 계속 선전하면서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어요. 축구판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왜 지금도 유명한 2천억 원에 달했던 데이빗 베컴과의 당시 사상 최고 후원 계약,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조단이 초대형 계약 등등. 왜 지금도 아디다스가 세계 유수의 축구 클럽들을 등급을 나눠서 후원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엘리트, 무슨 뭐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 그래서 최고의 클럽들을 아디다스 이렇게 후원하고, K리그 어느 팀이 올랐다, 옛날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2000년대 이후에 인수했던 회사를 되팔고 여러 콜라보가 성과를 발휘하고, 특히 뭐 카니에 웨스트 뭐 신발 엄청 유명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카니에가 물의를 일으키면서 아디다스가 계약을 해지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요새 또 다시 잘 팔리는 것 같던데, 삼바, 가젤 이런 뭐 공전의 히트 상품들 있잖아. 뭐 이런 베스트셀러들은 잠깐 유행만 타고 지는 게 아니라 꺾이는 것 같았다가도 다시 패션이 또 돌아오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도요, 생산 기지를 뭐 다변화하고, 최근에는 생산 체계를 최첨단화하는 등등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한테 항상 변치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축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펴볼수록 아디다스 창업 가문이 스포츠 업계 전반에 남긴 흔적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포츠 세계에 많은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아디다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거 흔들림 없던 1등의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은 뭐 사람들이 콩라인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요, 뭐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니까 이러한 평가를 뒤집고 아디다스는 언젠가 다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축구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앞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